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시절이 좀 이상해도 공부는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투자론 할 차례죠. 지난주에 정책론 했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첫 번째 주부터 했는 걸 볼까요? 첫 번째 주부터 다 하면 이제 복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그냥 간단하게 뭘 했는지만 점검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주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했는 걸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했어요.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 경기, 법적 개념은 토지 및 협의와 광의로 나누고,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하고요. 광의 부동산은 준부동산을 더하죠. 자, 벌써 첫 주에 듣고 두 번째 주 복습하고 세 번째 주 또 복습하고 네 번째 주 또 하니까 거의 귀에 딱지가 앉죠. 아직도 안 앉아요? 협의, 광의, 법, 경기 해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나누는 것은 법적 개념에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들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분류를 했죠. 공법에서도 분류하고 공시법에서도 28개 지목해서 분류를 했는데, 이 부동산 활동상 분류하는 것은 대택부 하는 거 했었고요. 부지로 갈수록 범위가 넓다 그랬어요. 대지, 택지, 부지. 그다음에 필지, 획지라는 단어 했었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뭐 설마 그렇게 잘 알겠냐. 대신 한 번이라도 필지, 획지라는 단어를 더 들어두면은 나중에 다음에 1월 달에 할 때는 훨씬 더 친근하게 와 닿겠죠. 들었던 단어들이니까. 그것이 설령 필지가 법적 개념이고 획지가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는 못할지라도, 그거 인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무시했네, 제가 여러분들을. 자, 아무튼 필지, 획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전환 중인 토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 법지, 빈지, 법적으로 소유할 뿐 활용 시력은 없거나 적은 토지, 빈지는 바닷가, 물의 침식 작용과 관련해서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어서 다가구주택에 있는 101호, 102호 이런 것들은 등기부가 안 나오지만, 통째로 하나 등기부가 나오지만, 다세대주택에 있는 101호, 102호 이런 것들은 각각의 등기부가 각각 나온다 그랬죠. 그런 거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 종류 정도와 뜻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이 부동산 특성 중에서는 부동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죠. 부동산도 그 단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증성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특별히 더 자주 나오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속성 이런 것들 뭐 중요도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면은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했죠.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고요.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소득이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고요. 저량 변수는 자산이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와 관련되는 것들도 함께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할 때 우리는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잠재 수요까지 측정한다,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이런 거 했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했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변하는 것이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변하죠. 이것은 같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이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길이가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것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이게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는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항상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근데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 이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이게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같은 가격인데도 더 길어지는 것은 가격 외에 다른 뭔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이때보다
식구수가 늘어났다거나, 그렇죠? 예, 뭐 좋아하는 정도가 더 바뀌었다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같은 수요 곡선이 아니라 어떤 수요 곡선이에요? 다른 수요 곡선상에 저물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고요? 수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수요량 변화는 점의 이동,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마찬가지죠.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이고요. 공급량 변화는 같은 공급 곡선상에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수요량 변화와 같은 거고요. 같은 가격인데도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한다는 것은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 거죠.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 변화, 빨간 거는 공급 변화,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서 공급량 변화 이렇게 돼요.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죠. 균형은 어디서 결정된다?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죠. 똑같을 때는 남고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딱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으면은 균형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불균형이라 그랬죠. 그 불균형이 나타날 때는 이제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을 때에는 초과 공급, 저 위라 그랬어요. 초과 공급은 저 위입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적으면 초과 수요죠. 그런데 저 밑에 있다 그랬죠. 밑에.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서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균형으로 갈 때는 공급량 변화나 또는 수요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나타나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교차점이 균형점인데, 교차점이 바뀌는 게 이동이에요.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러려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해야 되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새로운 교차점들, 여기 있고,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네 군데죠. 이렇게 균형의 이동이 나타날 때 균형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균형량이 또 균형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걸 대답을 해주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몰라도 저걸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탄력성은 제가 공식도 써드리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공식 같은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걸, 그 개념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제학자들은 수요자들을 얘기할 때 발로 투표한다 그래요. 발로. 수요자들이. 또는 공급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수요자 위주로 기억하시면 공급자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발로 투표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사러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는 변화가 크죠. 그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원룸 주택이 있는데, 그 10집이 살고 있는데, 제가 세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옆에 빈집들이 많다면 이 세입자들이 다른 데로 쉽게 가버릴 수 있죠. 쉽게 가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탄력적인 상황이라고요. 발로 투표한다 그랬잖아요. 쉽게 가버리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탄력적인 상황이라고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올려도 갈 수가 없죠. 이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비탄력적인 상황이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디에 응용을 해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했던 정책론에서도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를 해요. 조세 부과는 집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조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10만 원씩 세금 이제 내가 세금 더 내야 될 판이니까 세금 더 내란 말은 안 해도 한 달 월세를 또는 1년 동안 세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착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많다면은 제가 세를 올려버리면 나가버리면은 내 집이 빈집이 돼버리죠. 그러면 함부로 못 올리겠죠. 그럴 때는 제가 세입자들한테 조세를 전가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요. 전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 세금을 고스란히 내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탄력적인, 수요자들이 지금 탄력적이라 그랬죠. 탄력적인 상황에 있는 수요자들은 부담하는 크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인 상황이죠. 주변에 빈집들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세를 올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많이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저리 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수요자들이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더 부담이다.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 결론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런 식으로 탄력성이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력성은 다른 무슨 공식보다도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꼭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됐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정책론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공식보다도. 예, 다음에 이제 정책론을 했는데 지난주에 정책론을 조금 더 이제 길게 복습을 한다면 정책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고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게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게 주택 정책이죠. 요건 다시 둘로 나누어졌어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필요성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정부의 개입 목적, 기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이에요.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요거 이제 왜 개입하느냐 요거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한 한 뭔가를 이해를 하면은 훨씬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쉬워요.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 배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 배분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담당하고요? 국가에서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그랬죠? 뭐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일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더 가격이 높은 거를 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그럼 공급자들이 그걸 더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만드는 데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대로 자원이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데 문제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때는 누가 개입한다고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시장이 맡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보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이 개입 필요성에. 그러니까 처음 이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를 얘기할 때마다 그 배경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시장에 맡겨놨는데 그 시장이 잘 못하니까 보완적으로 개입하는 게 한 가지.
맞죠? 처음부터 시장한테 맡겨져 있지 않은 거.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예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제가 지금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시장에 맡겨놓은 거, 맡겨놓지 않는 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정부의 정치적 기능 또는 경제적 기능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기능 이거는 처음에는 누구한테 맡겨놨는데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개입할 때를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은 뭐라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자 이거는 시장이 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개입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정치적 기능이죠. 자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맡은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자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 이걸 무슨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사회적 목표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 특히. 그래서 이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이쪽은 주로 형평성, 효율성 측면인데 이쪽은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은 이쪽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쪽이고요. 토지 정책은 좀 이쪽이 많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왜 개입하느냐를 둘로 그렇게 나누란 말이에요. 시장이 처음에는 시장이 맡고 있는데 시장이 잘 못할 때 개입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 하고. 됐나요? 그렇게 이제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암기하기도 더 쉽고요. 설령 불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그렇게 하면은 암기하기도 더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입한다? 정부의 개입 수단이죠. 개입 수단 이것도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죠.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정부가 하는 거는 제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제도 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규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규제라기보다는 감시하는, 그 룰에 맞게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뭔가가 안 될 때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 역할을 하다 말고 시장에 개입한다. 선수로 뛰어버리는 개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개입이 있고 또 간접 개입이 있고 또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예를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토지은행 제도라든가 토지 비축 제도 했었죠. 토지를 비축하거나 또는 뭐 공용 수용이라든가 공공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한다거나 정부가 공용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개입인데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각종 지원이나 보조, 이게 남의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 들어야 돼요. 또는 이제 면세, 세금을 면해주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럼 경우에 따라 과세를 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수요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됐나요? 점점 이제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저거를 내가 했는 건가 안 했는 건가 기억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는데도 표정이 별로 밝아지지 않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 도를 좀 닦으신 분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의 이제 내용 중에 지역지구제라는 거 했죠.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라 그랬어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라 그랬어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자, 이걸 높이고자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 시장 실패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따로 더 얘기했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외, 공, 불, 비 이렇게 했어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솔직히 지난주에 수업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처음 책 펴신 분들 좀 보셨어요? 한번 봤어요? 외공불비하니까 생각이 바로 나요? 한번 보신 분들은 좀 그럴 거고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어때요? 외공불비하니까 들은 것 같아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외공불비하니까 생각이 납니까? 이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물론 이게 안 보셔도 지금 지난주 했던 걸 다시 복습하니까 설령 안 보셨다 하더라도 아마 하면 또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수업 들을 때 열심히 들어야 되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대로만 들었으면 오늘 복습을 해도 생각이 날 겁니다. 외부 효과하고요. 또 공공재하고 불안전 시장하고 비대칭 정보였어요. 근데 외부 효과는 외부라는 말을 쓰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외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시장 바깥에. 그럼 시장 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시장 안에서는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는다고요. 근데 외부라고 한 이유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라고 했다고요. 그건 내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를 했고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중에서 지역지구제는 뭘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까지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는 돼지우리도 있었고 카페는 연탄공장, 성냥공장, 뒤죽박죽으로 이용된다고요. 그 뒤죽박죽으로 이용되는 그런 동네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외부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부의 외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주거지역으로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공장 싹 없어지고 돼지우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를 제거한다?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또는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효과를 얘기할 때는 이제 정책에서 말하는 효과는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돼요. 수요 공급 얘기.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니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지금 계속 시장 개입하고 얘기 있잖아요. 정부가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 그럼 시장은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효과는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고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얘기했어요. 문제점. 지역지구제라는 게 이게 개발하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개발 못하게 묶어야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상대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으니까 거기에는 뭐를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죠.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공익과 사익이 이제 문제가 생겨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바로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다음에 여기 이제 대책으로 TDR, 영어로는 TDR,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 외에 뭐 다른 경직성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임대료 규제 했죠.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것보다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효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수요 공급 얘기를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를 얘기하면 당연히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많이 애쓸 거라 그랬죠. 그게 이제 평수가 넓어지고 하는 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공급을 줄인다 그랬죠. 이 공급을 줄이는데 이게 당장 때려 부시지 않는 다음에야 서서히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요, 탄력성으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서서히 많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많이 줄죠. 수량이 점점 더 많이 줄죠. 이걸 탄력성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탄력적, 단기적으로는 비탄력. 수량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별로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게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 단기와 장기라는 말이 꼭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수량하고요, 장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수량, 어떤 게 더 많이 변하겠어요? 단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줬을 때, 시간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 공급자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짧게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줄수록 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을 따지지 않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떠하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나죠. 초과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주택이 더 많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럼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상황 같으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이잖아요. 원래는 초과 수요라면. 근데 못 올라가게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비집고 튀어 올라가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암시장이 나타나고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무슨 지불이라고 그랬어요? 음성적 지불.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웃돈 뒷돈 이런 말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웃돈 뒷돈 이게 더 쉽게 나오는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음성적 지불 이렇게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규제 가격으로 쓰고 실제로는 더 높은 가격을 주는 거죠. 이게 이중 가격이라고 하고, 이러한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하고, 그런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암시장, 이중 가격, 또 뭐라고요? 음성적 지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규제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이중 가격, 암시장, 음성적 지불 이런 말들을 자꾸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이제 문제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작용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료 보조 이런 것도 했죠. 임대료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 뭔 얘기해야 돼요? 수요 공급 얘기해야 돼요. 수요 공급.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수요 공급 얘기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은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는 동네에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우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료 보조가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죠. 임대료 보조에서는 그게 아니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그런데 임대료 보조에서는 보조를 해주면 보조받은 돈 보태가지고 수요를 증가시키죠. 자, 근데 여기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기존 임대인들도 혜택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하락해서 결국은 이제 임대료가 떨어져서 원래 수준으로 되면은 모두 다 이제 임차인이 혜택 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임대료 보조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수요 공급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 귀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 이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아주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주택 정책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책론에서 여기 위주로 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중요도는 더 높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간략간략하게 요런 이제 정책의 의미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자, 이제 오늘은 투자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투자론 들어가고요.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렸죠. 뭐 3주치 분량 복습하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괜찮죠? 자, 더군다나 요거는 한 5분 정도씩. 5분이면은 5분의 1주 분량을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다음 주에는 4주치 분량을 다 복습하기 힘들겠죠. 이제는 그렇게 복습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주는 이제 투자론에 대해서만 복습하거나 아니면 정책론 조금 더 하거나 이렇게 이제 걸쳐서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투자론은 일단 설명부터 들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교재에다 뭐 그렇게 많이 적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11월, 12월 달은 그렇게 말 속도가 빠르지가 않죠. 그렇게 말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도 여유가 있으면은 적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적기보다는 들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적기는 적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죠. 집에 가면 그게 암호라고요, 암호. 자기가 적어 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보면은 거꾸로 적은 것도 있어요. 수험생분 중에 그래요. 자기가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노트 있는 걸 봤더니 거꾸로 반대로 적어놨다고. 그래서 설명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 투자론에서는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어디에다 부동산을 사면은 돈 많이 벌어다 준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동산 투자론에서 가르치는 거는 지금 돈이 나가면은 나중에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지금 돈이 나가는 거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투자론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산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 나가고 나중에 얼마의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할지 말지 이걸 판단하려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와요. 근데 이 계산이 퍼센트가 제일 많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퍼센트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수시로 퍼센트 계산하는 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퍼센트 계산해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 퍼센트가 뭐죠? 퍼가 뭐뭐당이라네요. 뭐뭐당. 뭐뭐당. 그러니까 퍼센트, 센트가 100이라는 뜻이에요. 1% 하면은 100에 하나 이 뜻이에요. 1% 하면은. 2% 하면은 100에 둘이란 뜻이겠죠. 맞죠?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개를 해서 이렇게 1%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퍼밀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퍼밀 들어보셨나요? 퍼밀 들어보셨어요? 1000분의 1. 이게 밀리리터 할 때 밀 쓰죠. 밀리리터. 1000밀리리터가 1리터잖아요. 밀이 1000이란 뜻이에요. 1000. 그러니까 1/mil 하면은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기호 보신 적 있습니까? 모두 동그라미 몇 개예요? 모두 동그라미 3개죠. 1000분의 1이에요. 모두 동그라미 2개, 100분의 1. 됐나요? 만분의 1도 있겠죠? 네, 만분의 1도 있어요. 네, 만분의 1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알 필요 있어요. 이런 걸 기억하면은 왜 말씀드리겠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또 이해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 퍼센트 계산하는 거는 훈련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투자론에서는 투자가 이제 뭐냐? 투자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있고요.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하는 게 있고요. 투자 분석 기법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 7문제 정도 가까이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이 듣는 내용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쓰러지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벅찰 수 있어요. 여러 번 이제 이미 예전에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야 뭐 좀 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것도 다 못 나갈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주제 중에서는 지렛대 효과가 제일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 물론 이제 지렛대 효과 말고 이제 좀 일반적인 말씀도 좀 드리면, 이제 일단 투자의 이제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기초에, 투자론 기초에. 투자의 개념. 투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투자가. 투자라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서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그냥 써버릴 수도 있죠, 사실은. 소비를 할 수도 있죠. 그 소비를 할 수도 있는데 소비를 안 하고, 현재 소비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현재 확실한 소비를 안 하고 미래에 불확실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환하는 행위다 그래요. 교환.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가 나타날,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투자라는 거죠. 이 불확실이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위험이든, 불확실한 두 글자로 위험. 위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오면서 투자하고 온다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왜요? 그는 위험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는 안전한 곳에 돈을 투입할 때는 우리는 투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확실한 곳, 위험한 곳에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투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주식이면은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됐나요? 이건 뭐 특별히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끝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장단점에서 장점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추려내고요. 장점에 가장 큰 단점 1가지 정도만 생각을 한다면,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 다른 자산보다. 다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보통 3가지를 대표로 얘기하는데요. 주식, 예금, 부동산이에요. 보통 이 3가지를 주로 얘기해요. 자산이라고 할 때 뭉뚱그려서 그냥 주식, 예금, 부동산. 이 셋 중에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현금화가 어렵죠. 그게 가장 큰 단점. 유동성이 낮습니다. 황금성이 낮은 거죠. 자, 근데 장점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장점인 그뿐만은 아니, 사실은 이 지렛대 효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지렛대 효과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플레 해지. 그다음에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해지라는 말은, 해지, HEDGE라는 요 단어는 쐐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쐐기. 쐐기는 끝이 뾰족하게 깎은 거죠. 그래서 요 끝이 뾰족하게 깎아서 옛날에 목책을 칠 때도 어떻게 해요? 목책을 칠 때도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박죠. 아니면 말고요. 뾰족하게 깎아서 박아서 이걸 울타리를 치죠. 목책을 칠 때. 그래서 이게 울타리란 뜻도 있어요. 울타리.
예, 울타리라는 뜻도 있고 여기에서 뜻이 또 변해서 울타리는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라는 의미도 있어. 보호. 그러니까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의미예요. 인플레로부터 보호한다. 이걸 다른 말로 구매력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지. 자,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내가 1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는 현금을 1년 전에 갖고 있던 걸 지금도 그대로 1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사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이 말이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내 돈은 그대로 있지만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 버리니까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인플레죠.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니까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현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금도 그렇습니다. 인플레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이자 더 주지 않습니다. 그죠? 또 상품권 같은 것도 그렇죠. 이런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금융자산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손해가 되죠. 근데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가격이 함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실물 자산, 부동산이 대표적인데 금, 구리, 원유 이런 이 원자재들은 전부 다 실물 자산으로서 이 인플레 해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인플레 해지 효과가 있다. 이거는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거 용어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요거는 요거는 임대료 수입을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시세 차익. 요거는 임대료 수입. 자,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이제 임대료 수입인데 이거는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해요. 연간 단위로. 그래서 5년을 운영하면 몇 번 계산하는 거예요? 5번 계산하는 거예요. 10년을 운영하면은 10번을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 계산해서. 근데 시세 차익은 5년을 운영하든 10년을 운영하든 몇 번 해요? 한 번 계산하는 게 이게 자본이득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경우라면 임대료 받는 게 없죠. 그러면 조금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회비용 개념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세를 놓고 내가 숙자 생활을 한다면 노숙자 이걸 세를 놓고 나는 노숙자 그 노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돈 잔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잃어버렸었잖아요.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훔친 건지 하여튼 뭐 조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속받은 거였어요.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는 집 같은 데 못 사는 사람이에요. 들고 다니고 그거를. 아무튼 자 이렇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세를 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산된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그래요. 귀속 임대료.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 기회비용 개념에 따라서 계산한 그런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자가주택의 경우에도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을 생각하세요. 항상 아시겠죠? 투자론에서는 항상 무슨 부동산이에요?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 실무를 하실 때 상가나 이런 이제 업무용 빌딩이나 이런 거 중개할 때 브리핑할 때 필요한 거예요. 수익률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잖아요. 이건 반드시 수익률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나 이런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요 단원이. 아무튼 자, 이게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시세차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레트 효과 남았죠. 자, 지레트 효과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 좀 나옵니다. 근데 뭐 걱정하실 거 없고요.
예를 드는 숫자는 좀 쉬운 숫자예요. 근데 쉬운 숫자라 해도요, 나중에 어려운 숫자가 나와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쉬운 숫자에서 풀 수 있다면 어려운 숫자도 당연히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원래는 이제 지렛대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그 타인 자본을 지뢰로 삼아서 이 말이에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자, 이 1,000만 원으로 펀드에 이제 가입하라는 거요. 금융기관 직원이 20%는 예상이 된대요. 20%면은 1,000만 원 나가면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1,200으로 돼서 돌아오겠죠. 200의 수익을 내겠죠. 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욕심이 나는 거죠. 저한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거 이자율은 10%예요. 이자율이 10% 딱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요거 지금 펀드는 몇 프로가 예상이 된다고요? 20%가 예상이 되니까 어떤 욕심이 생긴다고요? 요거 같이 투자하는 거죠. 함께. 내 돈 1,000만 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1,000만 원도 함께 투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내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오면 200의 수익이 생기니까 1,000만 원에서 200의 수익은 20% 수익률이죠. 자, 근데 남의 돈 1,000만 원하고 같이 나가면은 총 2,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총 나가기는 총 2,000만 원이 나가서 내 돈도 200 벌어오고 남의 돈 1,000만 원도 200 벌어오겠죠. 그래서 2,000만 원이 400을 벌어오는 거예요. 2,000만 원이 400을 벌어오는 거는 수익률은 20% 똑같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총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총자본 수익률은 내 돈 1,000만 원이 나갔을 때든 남의 돈하고 같이 나갔을 때든 총자본은 수익률이 똑같이 20%죠. 맞나요? 그런데 남의 돈이 나가서 벌어온 200만 원 중에서는 이자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100은 나한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자금으로 치자면 2,000만 원이 나가서 2,400으로 들어오면 1,100만큼은 원금 이자를 주면은 1,300이 남죠. 그러면은 내 돈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300이 버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지렛대 효과라고요. 내 돈으로만 나갔으면은 20%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그래요. 내 돈으로만 투자한 거.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잖아요. 어차피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니까. 근데 남의 돈 1,000만 원짜리를 더 투자하면은 총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지만 20%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은 30%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갔겠어요? 이자율이 10%로 싼 이자였단 말이에요. 싼 이자 10%로 땡겨와서 20%의 수익을 냈고, 내 돈이나 남의 돈 합쳐서 20% 수익을 냈고, 남의 돈에 대해서는 10%만 주니까 나한테는 30%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욕심이 더 생길까요? 마침 1,000만 원짜리 통장이 한 개 더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2개가 있어요, 모두. 그럼 총 얼마로? 총 3,000만 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상대로 20%가 된다면 어차피 총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로 똑같아요? 총자본 수익률은 20%로 똑같아요. 3,000만 원이 나가서 3,600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얘네들도 200 벌고 내 것도 200 버니까 총 600을 번 거잖아요. 3,000만 원이. 근데 마이너스 통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모두 다 이자율은 10%라면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이자 하니까 2,200, 원금 이자 2,200을 주고 3,600 중에서 2,200 주면은 나한테 1,400이 남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40%죠. 지금 보니까 계산을 다 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계산 문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하고 계시나 지금? 맞죠? 예, 물론 숫자가 좀 쉬우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려워지더라도 원리는 똑같다고요. 전체 자금에 대해서 전체 자본에 대한 수익 3,000만 원에 대해서 600 이거는 총자본 수익률이고 내 돈 1,000만 원에 대해서 나한테 얼마 떨어지느냐 할 때는
전체 자본의 수익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 빼는 거, 이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이쯤 되면은 마이너스 통장 한 1억짜리 있으면 괜찮겠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근데 뭐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걱정스러운 거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크면 이 말이에요. 얘가 더 크면. 지금 이자율은 10%였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이 20%라면 남의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져요. 마이너스 통장 한 개만 썼으면 아까 몇 프로였었어요?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 그게 내 돈하고 똑같은 크기라 해야 돼요. 내 자기 자본이 1,000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도 1,000만 원짜리 하나. 똑같은 크기일 때는 요 크기만큼 여기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수익률이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지분 수익률. 자, 요거는 남의 돈을 마이너스 통장 얼마짜리 하나 쓴 거예요? 1,000만 원짜리 하나 썼을 때는 30%예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 두 개 쓰면 2,000만 원 쓰면 얼마예요? 40%.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짜리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돈 사용하는 남의 돈이 내 돈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만큼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요 차이만큼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로 빌렸어요? 10%로 빌렸는데 예상한 대로 안 되고 0%가 돼버리면 이 말이에요.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1,000만 원 나가서 1,000만 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10% 남의 돈 1,000만 원짜리 통장하고 함께 2,000만 원이 나가면 2,000만 원 나가서 2,000만 원 들어오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0%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그 1,100을 줘야 되니까 2,000만 원 들어오면은 그럼 나는 900으로 떨어지니까 100만 원 손해 봤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손해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고 2,0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고 3,0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1억짜리 쓰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100%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억짜리 썼다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쪽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0%라면 여기가 20%라면 여기 20%라면 남의 돈을 내 돈만큼 쓰면은 여기가 30%가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내 돈만큼 쓰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남의 돈을 2칸 쓰면은 여기가 20%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40%가 되는 거죠. 남의 돈을 3,000만 원 쓰면은 50%가 되고 남의 돈을 쓰는 만큼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간격만큼 요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되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도 그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뢰를 정의 지뢰라 하고요. 이러한 지뢰를 부의 지뢰 효과라 그래요. 정의 지뢰, 부의 지뢰. 정의 지뢰란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또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는. 됐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아주 영의 지뢰라는 게 있어요.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 이렇게. 여기가 10%일 때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10%. 이럴 때는 남의 돈을 1,000만 원 쓰든 2,000만 원 쓰든 3,000만 원 쓰든 어때요? 다 이게
10%라고요. 중립적 지뢰. 이게 똑같아 이게. 여기가 10%면 10%, 10이 다 똑같으니 다 똑같네요. 됐나요? 중립적 지뢰는, 영의 지뢰는 수평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중립적 지뢰란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됐나요? 그게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라고. 됐나요? 그리고 지렛대 효과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각각을 물을 수도 있지만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다. 예, 그러면 O예요. O. 진폭을 크게 한다고, 진폭을. 맞잖아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의 돈을 사용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됐습니까? 할만하죠?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 내 뜻과 달라도 얘라고 대답하는 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할만하죠?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쉬고 이제 위험과 수익을 보겠습니다.